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뭐 현대적인 AI, 현대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현대라는 게 여기서는 지난 한 3년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 AI죠. 네. 가장 최신 AI의 그냥 대세가 돼버린 트랜스포머.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듣고 공부했던 모든 AI 기술들이 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요즘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트랜스포머만 제대로 이해하면 현대적인 AI의 거의 90%는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 외에는 다 그냥 구현에 관한 디테일일 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응용적인 측면에서 이번 학기 강의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뭐 다음 시간에 강의할 내용이. 그래서 근데 굿뉴스는 이 트랜스포머가 의외로 되게 뭐 간단한 구조라는 얘기죠.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다 이미 많이 배웠던 내용들을 적절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주 기발하게 접목한 기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뭐 인베딩이라든가 토크나이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NLP 분야만 아니라 뭐 영상 쪽 모든 생성형 AI 쪽 분야에 또 이거 또 최근이라는 게 여기서는 최근 3년을 얘기합니다. 뭐 최근 10년, 2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 사실은 AI 학계나 산업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실제로 이제 AI 학회를 가보면 엄청난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모든 AI 기술들이 이와 같은 투스텝 프로세스로 투스테이지 프로세스로 학습이 되고 있다.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매시브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좀 미리 시켜놓고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것도 다른 얘기구나.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조금 다른 아마 조금 뒤에 강의를 할 거고 어쨌든 다음 파트에서 얘기를 할 텐데 투 스테이지인데 프리트레이닝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살짝 이제 추가 학습을 하는 파인 튜닝 하는 과정이 있다. 한번 이제 예고편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한 내용이지만 지난 10년간 A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이 한 3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뭐 당연하고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 중요한 혁신 중에 3가지 중에 2가지가 트랜스포머에 당연히 쓰이고 있습니다. 왜 안 쓰이면 뭐 성능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쓰는 게 당연한 얘기일 테고 뭐 어떻게 보면 안 쓰는 게 바보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혁신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이 스킵 커넥션, 레즈넷에 이미 등장했던 내용이죠. 두 번째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어텐션, 이제 어텐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가지가 어쨌든 트랜스포머의 가장 중요한 혁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만 뭐 제대로 이해하면 사실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 한 80%는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텐션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텐션도 뭐 이름이 거창할 뿐이지
이미 수학적인 개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AI 분야의 이 학자 연구자들이 좀 뭐라 그럴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사악하다. 좋게 얘기하면 좀 뭔가 괜히 현학적이다. 뭐 있는 척한다. 뭐 이런 상황에서 용어를 새로 만듭니다. 사실 어텐션이란 용어는 사실은 그 개념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공학 수학이나 선형대서에서 배웠던 내적입니다.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내적 기반의 프로세싱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그냥 어텐션 메커니즘의 그냥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내적이라는 게 두 개의 벡터를 그냥 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벡터는 상수고 다른 벡터는 뭐 변수라고 본다 그러면 그 다른 변수에 해당하는 벡터는 리니어한 성질을 갖습니다. 거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집어넣으면 아웃풋도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나타나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리니어 프로세싱인 거죠. 그리고 리니어 프로세싱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이게 뭘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2, 3장에 배웠던 그냥 fully connected layer의 액티베이션 펑션 뺀 거. 그렇죠? 그래서 리니어 네트워크의 그냥 심플리파이된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적을. 그래서 어텐션이 이름은 되게 거창하게 지어놨지만 사실은 대학교 1학년생들도 다 이미 알고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라는 얘기죠. 사실 이름을 제대로 지으려면 뭐 이너 프로덕트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있어 보이려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어텐션 이너 프로덕트가 리니어 프로세싱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이거 자체가 새로운 뭔가 이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란 얘기죠. 이미 우리가 배웠던 2, 3장에 배웠던 그냥 fully connected layer 네트워크의 또는 MLP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그냥 서브셋일 뿐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영화 제목 같지만 뭐 영화 제목에 무슨 뭐 왕의 귀한 뭐 이런 게 있죠. 결국은 트랜스포머의 등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리니어 프로세싱의 귀환이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에 복잡하게 뭐 CNN, RNN 복잡하게 하던 거 다 소용없다.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Back to basics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2, 3장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타깝게 강조했던 거는 딥러닝의 99%는 리니어 프로세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니어 프로세싱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모든 걸. 기존에 뭐 잡다하게 나왔던 거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물론 이제 희생을 치러야 되죠. 리니어 프로세싱으로 돌아가면 표현력은 늘지만 계산량은 늡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GPU들의 파워가 워낙 커져 버리니까 그 정도의 프로세싱이 늘어나는 거는 뭐 대세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현력이 좋은 원래 기본적인 개념으로 돌아간다라는 차원에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 또는 이너 프로덕트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어텐션 기반은 이제 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랬고 그 내적을 좀 이제 약간 이 논문이 이제 2014년 우리가 1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튜링 어워드를 받은 벤지오라는 교수, 토론토 대학의 교수 그룹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바다나우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은
그땐 대학원생이었고 지금 어디 무슨 스타트업의 CEO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어텐션을 그때는 이제 약간 언어 번역 이런 쪽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 많이 쓰이던 용어들로 이 내적을, 수학적인 내적을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두 개의 벡터가 있다 그랬죠. 두 개의 벡터를 곱하는데 이제 그 어떤 이전에 나왔던 뭐 단어들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키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 쪽 분야에서 온 개념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단어들의 집합을 키라고 부르고 현재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큰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겠죠. 우리가 토크나이제이션을 이미 배웠으니까 현재 단어를 쿼리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Q하고 K로 쿼리하고 키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거창한 용어 같지만 별거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토큰들의 집합을 키, 그 다음에 현재 토큰을 쿼리라고 부르자. 그러면 현재 토큰이 과거에 나왔던 토큰 또는 단어들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어텐션 메커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그냥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두 개의 문장이 주어졌다. 뭐 예를 들면 He lives in Seoul. 서울에서 살고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뭐 약간 적절한 단어는 아니네요. 네. 그럼 약간 예시를 바꿔서 뭐 he ate apple, 뭐 사과를 먹었다 라는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뭐 사과는 맛있었다. It was delicious. 이렇게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져서 처리가 된다고 봤을 때 그 두 번째 문장의 대명사 it이 뭐를 지칭하는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명사가 앞에 나왔던 뭐 he를 지칭하는지 ate 먹었다라는 걸 지칭하는지 아니면 애플을 지칭하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찾아내는 거는 결국 우리가 그 뭐 워드 임베딩의 그런 초반의 개념을 설명할 때 그 단어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거리를 다르게 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자,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워드 임베딩된 벡터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면 이게 토크나이저가 잘 학습이 됐다 그러면 그 상관관계가 높을 테고 상관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상관관계 그러니까 어떤 매트릭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it이라는 토큰을 가지고 앞에 나왔던 세 단어에 대해서 내적을 계속 취해보면 상관관계가 높은 놈이 내적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플의 it하고 내적한 값이 더 크게 나오는. 그렇다고 그러면 he하고 ait에 대한 내적이 완전 제로냐? 그렇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워드 임베딩이 퍼펙트하진 않으니까. 뭔가 작은 값이지만 non-zero value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물론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수란 얘기는 뭔가 네거티브 인플루언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거랑은 정말 맞지 않는 거니까 피해라. 그 단어는 아예 참조하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론이죠. 워드 임베딩 간의 직관적인 상관관계를 그냥 내적으로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it이라는 단어가 일로 들어간다고 치고 두 번째 문장의 첫 단어 그 다음에 뭐 예시는 좀 다르지만 앞에 나왔던 문장들 he ate apple 4개지만 3개로 바꿔치기 하고
요 놈과 요 각 세 개 단어에 대해서 내적을 쭉 계산해 보자. 네, 계산을 해볼 때 이게 워드 임베딩 각 단어들이 각 토큰의 워드 임베딩 벡터입니다. 워드 임베딩 벡터는 보통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대체로 다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뭐 작게 쓸 때는 512, 뭐 최근에 챗 GPT 같은 데서 한 2048 디멘전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500에서 한 2000 정도 디멘전 되는 그런 벡터들로 이 토큰들이 만들어져 있다. 자, 워드 임베딩이 이미 처리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토큰 또는 단어를 숫자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미 다 처리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놈도 로우 벡터고 요놈도 로우 벡터들이면은 둘 사이의 내적을 하나하나씩 세 번의 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생각해 보면 요 행렬을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죠. 트랜스포즈를 해서 뒤집고 요놈과 요놈을 로우 벡터와 이걸 트랜스포즈한 걸 곱하면 세 개의 숫자가 로우 벡터로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로우 벡터에 해당하는 거는 요것과의 내적값. 그렇죠? 두 번째 로우 벡터하고 내적한 건 두 번째 스칼라 값. 세 번째 벡터하고 내적한 건 세 번째 스칼라 값. 자, 그 과정에 요게 로우 벡터고 요걸 뒤집은 게 H 트랜스포즈라는 요걸 행렬로 표시했을 때 요걸 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럼 내적값이 나오고 이 내적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걸 노멀라이즈 시킵니다. 노멀라이즈 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냥 다 더해서 더한 값으로 나눠줘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약간 넌리니어하게 노멀라이즈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던 소프트맥스 값으로. 그래서 각 여기 세 개의 값을 갖는 세 개의 디멘전의 행 벡터가 나온 거를 소프트맥스로 행 방향으로 소프트맥스를 취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엘리멘트들의 엑스포넨셜 값을 다 더해서 분모해 놓고 첫 번째 엘리멘트 엑스포넨셜 값이 이제 새로운 첫 번째 엘리멘트가 되고요. 그게 A1, 두 번째 엘리멘트 A2, 그다음에 A3 이런 식으로 여기서 I는 인덱스가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각 행별로 행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소프트맥스를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소프트맥스가 우리가 이전에 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의 소프트맥스하고는 조금 다른 목적입니다. 목적이 무슨 얘기냐면 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소프트맥스는 일종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다시 원래 확률을 돌려놓기 위한 방법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맥스는 로그 라이클리후드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죠. 그냥 워드 임베딩 도메인에서만 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넌리니어한 노멀라이제이션 용도로만 쓰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같은 수식이지만 약간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에 대한 뭐 설명은 조금 더 이따가 추가를 하기도 하고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로우 벡터가 나왔었는데 내적을 취해서 그 로우 벡터를 소프트맥스로 노멀라이즈한 또 다른 로우 벡터가 나오죠. 자, 그걸 가지고 원래 오리지널 그 앞에 있었던 단어 세 개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죠. He, ate, apple. 그 각각에 해당하는 행 벡터들을 그냥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구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첫 번째 엘리멘트로 첫 번째 토큰에 곱해지고 두 번째 엘리멘트로 두 번째 토큰에 곱해지고 세 번째 엘리멘트로 세 번째 토큰에 곱해져서 그냥 다 더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의 행 벡터가 또 나오겠죠. 자, 그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더한다라는 뜻으로 서메이션이 들어갔고 하나의 행 벡터가 튀어나온 거죠.
여기서 하나 재미난 사실은 이 아까 키라고 생각했던 이전 단어에 나왔던 것들과 지금 다시 이제 그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요 보통 밸류라고 하는데 요 키하고 밸류는 사실은 같은 행렬이라는 얘기죠. 이전에 나왔던 단어들을 집합을 키하고 밸류로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다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챗GPT 같은 상황에서는 키하고 밸류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는 뭐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은 뭐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별게 아니다. 그냥 내적구에서 노멀라이즈 해갖고 소프트맥스로 그 값으로 원래 이전에 나왔던 토큰들을 다시 리니어 컨비네이션 구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99%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리니어 프로세싱이죠. 근데 왠지 리니어 프로세싱만 하면 좀 찜찜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딥러닝 다루고 있는데 뭔가 논리니어한 엘리멘트를 넣어야 되는데, 논리니어한 엘리멘트 중에 우리가 초반에 봤던 대표적인 게 시그모이드였습니다. 그렇죠? 시그모이드는 뭐 하나의 스칼라 밸류 값을 매핑하는 거였는데, 스칼라가 아니고 여러 개의 스칼라 값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입력으로 들어올 때 이거를 논리니어하게 상대방의 값까지 고려를 하면서 논리니어하게 매핑하는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단순한 게 소프트맥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소프트맥스의 약간 또 다른 해석인데 색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스칼라 단위로 액티베이션 하던 것이 시그모이드인데 그거를 벡터 단위에서 자기 포지션에 있는 토큰만 노멀라이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포지션에 있는 토큰 값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논리니어한 액티베이션을 취하는 게 소프트맥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그모이드 개념을 스칼라에서 벡터로 확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소프트맥스를. 그래서 소프트맥스 자체를 하나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논리니어한 프로세싱으로. 엑스포넨셜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논리니어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어텐션이 파워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100% 리니어하게 진행을 했으면 여기가 소프트맥스가 아니고 그냥 노멀라이즈 할 때 다 더하고 그걸로 노멀라이즈 확률 노멀라이즈 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어텐션이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리니어한 프로세싱이니까 그냥 싱글 리니어 레이어 쓰는 거랑 전혀 다른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름도 뭐 새로 붙일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논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표현력을 갖게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텐션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내적이고 노멀라이즈를 논리니어한 소프트맥스로 했다. 딱 그런 개념이 되고 이게 수학적으로도 말이 되지만 이제 직관적으로도 이전 단어에 어떤 단어가 현재 단어와 가장 의미론적으로나 아니면 문법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가를 찾아주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텐션은 이런 NLP 쪽에서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찾아주는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 중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어텐션은 초반에 얘기한 것과 같이 단순한 개념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했던 혁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개념인데 내적이라는 게 이게 좀 혁신이라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하긴 하죠. 뭐 다 알고 있는
개념이 어떻게 혁신이 될 수 있냐라는 건데, 다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거를 새롭게 재구성했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각이라 하면 여기는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찾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쓰질 않고 이런 넌리니어한 어떤 액티베이션을 썼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개념 같지만 뭔가 미묘하게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혁신이란 얘기고, 더 큰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했더니 성능이 너무 좋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결과가 안 좋았으면 아무도 혁신이라고 안 그러겠죠. 결국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알고리즘은 결과가 결국은 결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가 기존의 그 어떤 알고리즘보다 더 나은 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혁신이다. 트랜스포머에 들어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제 배경되는 알고리즘 어텐션을 설명했고요. 트랜스포머는 어텐션하고 그냥 스키 커넥션만 이해를 하면 거의 80% 이해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제 둘 다 배웠으니까 80% 이해한 겁니다, 이미. 나머지 20% 디테일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03년 뒤 어텐션 논문 3년 뒤 2017년에 나왔습니다. 이제 불과 한 8년뿐이 안 된 거죠. 이게 자연과학 쪽에서는 한 10년 미만의 어떤 결과나 논문들은 굉장히 새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AI 분야에서는 한 3개월만 지나도 요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올드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특히 NLP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최신 결과 같지만 이제 이 분야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거의 공룡 시대의 그런 논문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2017년에 이제 방금 설명한 어텐션 개념을 발전시킨 트랜스포머가 나왔고, 이 논문의 제목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논문의 제목에 트랜스포머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논문에서도 역시 Attention이 키포인트다라는 거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웠던 여러 가지 딥러닝 네트워크들 대비 뭐 특이점이 뭔가 이렇게 이제 5개를 리스트를 했는데, 사실 위에 2개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어텐션이 쓰였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안 쓰면 바보라 그랬죠. 스키 커넥션 당연히 쓰였고요. 그리고 아까 뭐 back to basics라 그랬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뭐 CNN, RNN 다 필요 없다. 뭐 복잡하게 왜 만드냐. 원래대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GPU 프로세싱 파워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웬만한 복잡한 프로세싱도 다 처리가 가능해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CNN, RNN 안 쓰고 풀리 커넥티드로 다시 돌아간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한 거는 우리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그거를 배치 단위로 처리하지 말고 이렇게 한 레이어에서 레이어의 평균하고 뭐 분산을 구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당연히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NLP 분야에서는 특히 이 배치의 사이즈를 오히려 짧게 줄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셋에서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뭔가 상관관계가 있으면 뭔가 배치 단위로 처리하면 좋은데, 전혀 상관관계 없는 완전히 독립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배치 단위로 묶어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영상에서는 보통 뭐 128, 256 이렇지만 NLP에서는 길어봐야 1 아니면 2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배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미니 배치가.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개념인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 아까 트랜스포머의 기본 철학은 back to basics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냥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다 돌아가자, 이거라 그랬습니다. 어텐션도 사실 그냥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어떻게 부분 집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프로세싱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다루는 자연어들, 문장들의 구조하고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fully connected 레이어들의 어떤 인풋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으면, 아웃풋 레이어 특정 뉴런은 인풋 레이어의 웨이트를 곱해서 더해지는 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더해진다라는 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죠.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똑같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인풋들에 해당하는 게 토큰들인데 A 더하기 B로 문장이 들어가나, 그러니까 즉 A, B, C 순서로 문장이 들어가나, 뒤집어 갖고 B, A, C 문장으로 들어가나 결과값이 똑같아질 수가 있다는, 물론 트레이닝하는 단계에서 웨이트들이 예를 들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순서를 구별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물론 이제 웨이트 차이를 크게 주면 그 웨이트 차이에서 구별할 수 있지만 학습 초기에는 사실 웨이트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근데 문장들은 당연한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I am a boy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boy, am I 이렇게 돼버리죠. 이런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즉 무슨 얘기냐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면. 그런데 순서가 다른 놈들이 같은 아웃풋 뉴런에서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운이 나쁘면 순서를 뒤집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레이닝하는 단계에서 아예 애초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서를 구별해주는 마커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순서를 구별해주는 마커를 넣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더해줘도 되고 곱해줘도 되고 뭐 컨캣을 해도 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컨캣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컨캣의 단점은 디멘전이 늘어나는 좀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원래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논문은 이런 마커들을 더해주는 형태로 넣어서 각 첫 번째 토큰과 두 번째 토큰과 세 번째 토큰이 똑같은 단어들이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토큰들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첫 번째 들어왔고 두 번째 들어왔고 세 번째 들어왔다는 걸 구별해 주려는 그런 마커를 썼다. 그런 마커들을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고,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을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머지 20% 디테일이고요. 너무 빠르게 이제 트랜스포머를 다 설명해 버린 것 같은데,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구조를 차근차근 이제 언어 번역, NMT라고 불렀죠. Neural Machine Translation.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프렌치에서 영어로 같은 의미의 문장을 번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가. 즉 사람이 이미 번역해
해놓은 두 개의 소스 랭귀지와 타겟 랭귀지 페어를 수백만 건에서 수천만 건을 이미 모아놨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가정하고, 즉 번역된 문장이 타겟 레이블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인퍼런스 환경에서 이제 소스 랭귀지만 하나 딱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인퍼런스를 하는가를 예시를 한번 들으면서 구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트랜스포머 오리지널 논문에 이제 좀 구조의 특이성이 있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죠. 좌측 파트하고 우측 파트. 이 좌측을 인코더라고 부르고 우측을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미 배웠던 RNN 구조는 사실은 이 디코더 파트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RNN 구조를 조금 더 확장한, 우리가 RNN에서도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구조를 잠깐 얘기를 했었죠. RNN 두 개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인코더하는 구조, 인코더는 이제 소스 랭귀지를 처리하는 구조고, 디코더는 타겟 랭귀지를 원 바이 원 제너레이션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맥을 가지고 의역을 하려면 그냥 단순히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거는 그냥 굳이 딥러닝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그냥 사전에 있는 매핑을 그대로 갖다 써서 그냥 갖다 끼워 넣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번역해서는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들이 문법도 다르고 단어의 쓰임새도 다르고, 그런 당연히 뭐 문장의 단어들의 순서도 다르겠죠. 한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스 랭귀지는 뭔가 하나 요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약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1, 2장에서 배웠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거의 클래시피케이션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죠? 어떤 요약 개념이 한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 중에 하나로 매핑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실제로는 더 많겠지만. 그래서 인코더는 일종의 그냥 전체 시퀀스를 하나로 매핑을 해버리는 거고, 디코더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거는 새롭게 뭔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구조라는 얘기죠. 이전에 없었던 거를.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한 번에 하나씩 생성해 나가는 약간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디코더하고 인코더하고 디코더는 사실 그 탄생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인코더는 뭔가 들어온 인풋을 클래시파이 하는 그런 목적이 강하고, 디코더는 제너레이티브 하는,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계속 생성해 나가는 그런 모델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럼 챗GPT는 어디에 해당된다라는 게 금방 파악이 되겠죠. 여기 가운데 학생, 챗GPT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지금 설명한 걸만 생각하면. 네? 크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챗GPT는 바로 요 디코더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주 역설적인 사실이지만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논문은 인코더, 디코더가 다 있었지만 현재 대세가 돼 있고 가장 파퓰러한 AI들은 이 오른쪽 부분만 쓰고 있다라는 게 또 아주 재미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논문은 좀 더 제너럴했지만 실제 응용에서는 그거의 반쪽만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챗GPT 같은 것을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이유는 디코더가 그 자체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공교로운 또 사실 하나는 인코더 디코더가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냐 구조가. 근데 놀랍게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이용하는 방법론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이런 블락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블락 구조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CNN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학생 제일 앞에 있는 학생, CNN에서 이런 블락 구조를 갖는 모델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유명했던 게. 네?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게 뭐였죠? 그쵸? 레즈넷이 이렇게 뭐 약간 스키 커넥션 하는 블락이 여러 개가 계속 겹쳐서 연결돼 있었죠. 사실 레즈넷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스키 커넥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add라는 게 더해준다는 얘기고, 여기 스키 커넥션을 얘기합니다. 한 블락에 스키 커넥션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놈이라는 걸 아까 방금 얘기한 배치 놈을 대신하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키 커넥션 두 개에 들어가 있는 블락들이 계속 반복되는, 좀 이따 설명하는 아주 이 논문에서 기본적인 거는 뭐 한 블락이 많아봐야 한 8개 정도. 근데 챗GPT는 이 블락이 뭐 몇백 개에서 몇천 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 모델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무지막지하게 파라미터 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사실은 거대 모델이라 아주 독립적인 복잡한 파라미터들이 많이 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일 뿐이라는 얘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LLM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때 보면은 그냥 이 단순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사이즈를 늘리고 있다 라는 게 이제 기본 팩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한 두 개 혁신 중에 하나인 어텐션에 해당하는 블락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원래 back to basics라고 해서 fully connected layer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걸 여기서 이제 FFN이라고 부릅니다. feed forward network. 뭐 같은 얘기입니다. feed forward network, fully connected layer network, 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 세 가지 용어가 다 혼용되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two layer fully connected network에 쓰이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를 쓰는데, 뭐 최근에 약간 뭐 요거를 약간 이제 변형해서 쓰는 뭐 라마 같은 모델에서는 이제 뭐 사일루라는 뭐 약간 렐루의 변형된 모양을 쓰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대세엔 큰 지장 없는 큰 의미 없는 변화입니다. 자,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게 인코더 구조인데, 디코더도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 말고는 없다는 얘기죠. 네, 유일하게 다른 점은 디코더하고 인코더의 차이는 중간에 어텐션이 있는데, 어텐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할 거지만, 자기 자신과의 어텐션을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어텐션 하는 게 있고,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두 문장 사이에 어텐션. 한 문장 안에서 어텐션 하는 거를 셀프 어텐션, 전혀 다른 두 문장 사이에 어텐션을 하는 거를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문장들끼리에, 심지어는 전혀 다른 랭귀지 사이에 어텐션을 해야 되는 필요가 생깁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인 이런 크로스 어텐션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챗GPT 같은 모델들은 디코더만 쓰는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을 디코더 온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쓰다 보니까 인코더가 존재를 안 하면 이놈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어텐션을 해야 되는데 크로스를 어텐션 할 대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거는 제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여긴 이게 제거가 되면 인코더나 디코더나 구조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구조상 사실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상관없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은 이 한꺼번에 전체 문장이 우리의 처리하는 데이터들이죠. 인풋이죠. 전체 문장을 원샷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 문장에서 각 단어를 순서대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걸 시퀀셜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순차적으로 처리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그냥 패러럴 프로세싱이죠. 인코더는 한꺼번에 전체 문장을 처리해버리는 차이가 있는 거고, 디코더는 전체 문장이 있더라도 그거를 한꺼번에 처리를 절대 안 합니다. 그 문장의 첫 번째 단어 먼저 처리하고, 두 번째 단어 처리하고, 세 번째 단어 처리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디코더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 번째 단어에서 나오는 아웃풋에 의해서만 두 번째 단어를 다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 단어를 생성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디코더 구조는. 이게 우리가 이미 RNN에서 배운 개념이죠. RNN에서 티처 포싱을 할 때 이전의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바로 그 개념 때문에. 그래서 구조는 똑같지만 문장을 한꺼번에 처리하느냐, 토큰별로 따로따로 처리하느냐, 순차적으로 처리하느냐, 그 차이에서 인코더 디코더가 완전히 학습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재미난, 어떻게 보면 비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말로만 설명한 것 같으니까, 말로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예시를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아까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거는 각 토큰들의 이제 절대적인 위치, 이게 덧셈들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순서가 뒤바뀌어도 이 FFN 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들이 구별을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토큰 또는 단어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방법이 포지셔널 인코딩이고,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엔 더 복잡한 방법들을 쓰지만, 이제 초창기의 방법은 이런 포지셔널 인코딩인데, 그냥 코사인, 사인 펑션, 사이누소이달 펑션을 두 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형태로 벡터를 제너레이트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축이 토큰의 인덱스고요. 0에서 50까지 있고, 수직축이 각 토큰에 더해지는, 이제 아까 워드 임베딩 얘기를 했었죠. 워드 임베딩 벡터의 디멘전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시를 들어서 128이라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워드 임베디드 된 벡터에다가 포지션 벡터를 더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더해주려면 디멘전이 같아야겠죠. 128 디멘전의 수직축에 벡터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각 포지션별로 이렇게 수직으로 보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더해줄 벡터고, 이게 두 번째 벡터고, 25번째 벡터고.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요 한 벡터 안에서 이 앞쪽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즉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개념으로 치면. 그리고 뒤쪽 벡터로 갈수록 주파수가 천천히 변합니다. 천천히 변한다는 얘기는 주기가 굉장히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각 디멘전의 인덱스를 i라고 할 때 짝수 디멘전과 홀수 디멘전에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짝수 디멘전은 코사인 펑션, 안 된가요? 네, 사인 펑션. 홀수 디멘전은
코사인 펑션,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 안에 들어가는 펑션은 똑같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사인하고 코사인은 90도 이렇게 시프트가 돼 있죠. 그래서 이 포지션이 제로일 때는 사인은 0이고 코사인은 1이고 0, 1, 0, 1, 0, 1, 1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하얀색이 0이고 파란색이 1이고 뭐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은 뭐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심심한 사람들은 새로 논문을 하나 써도 됩니다. 코사인 펑션, 사인 펑션 쓰지 말고 아무 주기 함수나 여러분들이 하나 가져와서 주기 함수 중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스퀘어 계단 모양의 주기 함수 하나 가져와서 주기 바꿔가면서 만들어 갖고 트랜스포머에다가 이거 대신에 그런 주기 함수로 바꿔쳤더니 성성이 어떻게 바뀌더라 라고 실험하면 그게 논문이 됩니다. 심심한 사람들 그냥 논문 하나 쓰고 싶으면 뭐 그런 식으로 논문 써도 됩니다. 네, 그런 논문들도 이미 수백 편 나와 있습니다. 지금 써봐야 별로 차별성은 없지만 뭐 그 정도 논문 쓰면 국내 조그만 학회는 한번 여러분들이 논문 쓰기 쉽죠. 네. 근데 이제 제 대학원생들한테는 절대 이런 연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연구를 한다라는 거는 뭔가 남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임팩트가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남이 해놓은 거를 살짝 파라메터만 바꿔서 변형시키는 거는 뭐라 할까요?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거에 숟가락 얹기나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하기에는 안 좋은 연구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해서 본인의 코딩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약간 숙지하는 차원으로 한번 도전해보면 그런 좋은 토픽이 될 수 있고요. 자, 일단 아까 트랜스포머의 큰 두 가지 혁신 얘기했었죠. 어텐션, 스킵 커넥션. 스킵 커넥션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 구조상의 각 블록별로 두 번 쓰이고 있다. 뭐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죠. 스킵 커넥션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 번 설명했죠. 이게 들어가야만 아무리 블록수, 레이어 수가 늘어나더라도 그레디언트에 대한 하이웨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학습을 항상 할 수가 있다. 스킵 커넥션이 없으면 레이어를 블록을 쌓으면 쌓을수록 학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스킵 커넥션이 들어가면 뭐 아무리 쌓아도 학습이 항상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엄청나게 파워풀한 테크닉이라는 얘기죠. 가장 단순하면서도 엄청나게 파워풀한 테크닉이다. 그래서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스킵 커넥션은 이미 다 배운 개념이니까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스킵 커넥션에 대한 설명은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제 어텐션은 기본 개념은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 어텐션의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가 궁금한 점입니다. 사실은 어텐션이 실제로 학습을 시켜보면 얘네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 논문 제목이 어텐션이 그냥 네가 필요한 전부야 라고 논문 제목을 쓴 거죠.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요즘은 이렇게 AI 분야는 원래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논문 제목을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바이럴 마케팅 비슷하게 이 제목을 멋있게 지어야 그전엔 아무도 안 보던 논문인데 제목을 멋있게 지으면 갑자기 보는 사람들이 한 20-30% 늘어나는 약간 이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요즘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의 영향 때문인지 논문들 제목들도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바이럴 마케팅에 가깝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대학 와서 논문을 쓸 때 좀 이름을 멋있게 짓는 것도 실제로 우리 대학원생들도 가끔 보면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제목을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저희 학생 논문 중에 하나 뭐 ICML이라는 학회에 발표한 Preference is all you nee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베껴갖고 짓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독자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Anyway, 이제 제목이 얘기하듯이 어텐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도 어텐션이 진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직관적인 행동들을 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다 끝낸 다음에 그 어텐션 그 블락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때 아까 그 소프트맥스 값들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적을 다 취한 다음에 그거를 로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로 웨이트를 그거를 각 행별로 노멀라이즈를 하는데 그 행별로 노멀라이즈 된 값들을 일일이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다 끝나고 인퍼런스를 한 거죠. 어떤 인퍼런스를 했냐? 이런 문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문장을 집어넣어서 셀프 어텐션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본 거죠.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둘 다 완전히 다른 레이어입니다. 이거는 레이어 5, 레이어 6에 있는 거였고 이제 아까 예시랑 비슷한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he ate apple, 뭐 it was delicious 뭐 이런 문장 이시 정말로 애플을 지시하는지 인퍼런스 단계에서 한번 체크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실제로 인퍼런스에서 이시 엉뚱한 단어를 내적을 더 많이 취하고 있으면 망한 겁니다. 논문 퍼블리시 될 수 없었죠. 근데 이 논문이 거의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거의 사이테이션이 한 6, 7만 됩니다. 현재. 노벨상 받는 논문들이 한 5천 정도 사이테이션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미래에 노벨상급의 어떤 논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상이 여기서.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it's라는 이제 어떤 소유격 대명사죠. The law will never be perfect. Its application. 이제 문맥으로 봤을 때 it's라는 게 law라는 걸 의미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했는데 어텐션 헤드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아까 어텐션 헤드 보통 어텐션 헤드에 대한 얘기는 안 했네요. 어텐션이 딱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씁니다. 이제 왜 여러 개 쓰는지 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개를 썼는데 첫 번째 어텐션은 별 차이 없고 두 번째 어텐션이 low라는 단어에 아주 강하게 내적이 계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high value가 나오고 여기는 low value가 나온다는 얘기죠. 즉 어텐션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이 엄청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똑같은 이제 단어들이 들어갔는데 오른쪽은 또 다른 레이어의 또 다른 헤드에서 이제 아까는 it만 봤는데 it 말고 모든 다른 단어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제 현재 들어온 문장이고 이게 똑같은 문장인데 이제 각 단어들이 어디에 어텐션을 하는가들을 이제 보자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it's라는 놈은 여기에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아예 자기 자신과 그냥 어텐션 하는 것들도 많고 뭐 거꾸로 보면 my라는 게
자기 자신. 또 my라는 게 형용사죠. 형용사면 이거는 이제 문장에 syntax라는 게 있고 semantics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여학생 syntax하고 semantics가 무슨 뜻이죠? 국어나 영어 시간에 배웠나요? 그 다음에 비슷한데 syntax는 문법이고 semantics는 뭐 우리말로 의미론,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를 따지는 그런 분야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y라는 게 syntax 입장에서는 형용사니까 반드시 얘가 뭔가 표현을 해주는, describe를 해주는 명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이든 뭐 그 전이든 보통은 그 다음에 나오겠죠. my에 해당하는 syntax 입장에서, 문법적 입장에서의 해당되는 토큰은 그 다음 단어여야 된다라는 거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서 여기에 나온 것들이 대체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에 attention 블락이 있다 그랬는데 attention 블락을 다시 이제 블락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아까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어에 해당하는 게 Q고 이전 단어, 현재까지 포함한 이전 단어 모아놓은 게 K고 self attention인 경우는 K하고 V하고 같은 거고, 그래서 둘 사이의 내적 구하고 이제 스케일링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내적 다음에 스케일링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디코더 언리에서는 뭔가 티처 포싱 때문에 뭔가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노멀라이즈 시키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이 노멀라이즈를 노멀라이즈로 보지 말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키나 밸류가 같으니까 저거 벡터들을 다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할 때는 어텐션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지금 제가 저 여학생한테 질문한 것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인데, 어텐션이 해야 되는 기능들이 의외로 다양할 수가 있다 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두 가지 기능을 해야 되죠. 문법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my하고 opinion이 문법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런 거 당연한 얘기죠. 우리 영어 그래마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법적인 어텐션만 하는 어텐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론적으로 뭔가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뭐 예를 들면 politics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 분야에 관련 있는 단어들, 뭐 예를 들면 Congress, President, 뭐 Prime Minister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어텐션 블락이 이 두 개를 동시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한 내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내적을 구하는 방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의미론적인 내적을 구하는 거에 관한 방법 따로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텐션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최소 2개 이상, 실제로는 뭐 8개에서 12개 이상 씁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뭐 구조를 찾는 거, 의미론적인 구조를 찾는 거, 뭐 분야적인 구조를 찾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약간 문법하고 관련되지만 문법 안에서도 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게 주어냐 목적어냐
해당하는 거를 찾는 거. 이게 뭐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걸 찾는 거에 대한 걸 찾는 거. 아까 의미론정에서도 단순히 같은 분야만 따진다 그랬는데 분야가 아니고 약간 같은 센티먼트에 해당되는 것들도 찾는 어텐션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분야랑 상관없이 예를 들면 sad라는 단어하고 gloomy라는 단어가 비슷한 류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뭐 분야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센티먼트에 관한 거를 또 찾는 어텐션도 별도로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각자 문법적이든 의미론적이든 각자의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어텐션들을 여러 개 쓰면 좋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설계하는 사람이 지정을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문법 찾는 어텐션 따로 설계하고 의미론적인 거 찾는 거 어텐션 따로 설계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딥러닝의 장점은 뭔가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잘 설계하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게 또 딥러닝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지만 꼭 우리가 지난번에 워드 임베딩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꼭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텐션 여기에 이제 각각의 어텐션하는 블락들을 헤드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굳이 어텐션 헤드를 설계할 필요가 있냐를 생각해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이해하기보다는 딥러닝이 더 잘 이해하고 딥러닝이 더 성능을 더 높게 하는 형태로 얘가 자동으로 학습되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텐션 헤드가 학습이 끝나면은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이지만 몇 개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개념들이 결합돼서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문법적인 것들 다 같이 합쳐서 뭐 같이 학습을 해버린다. 한 어텐션에 들어간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의미론적인 거랑 분야적인 게 그냥 둘 다 합쳐서 하나의 뭐 타픽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나의 어텐션 헤드로 들어간다거나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 구분하는지는 알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근데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Explainable AI라는 분야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완전히 별개의 이슈고 여기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학습하는 단계에서 얘가 자기 역할을 알아서 찾아나가게 하도록 하자라는 얘기죠.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텐션 헤드가 어떤 목적을 갖느냐는 최종적으로 복골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니셜 시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랜덤 웨이트를 첫 번째가 문법적인 어텐션을 할 수도 있고 뭐 시드를 잠깐 바꿔서 하면은 똑같은 구조인데 첫 번째가 의미론적인 걸 어텐션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 뿐이지 어쨌든 그 역할을 하는 놈들이 8개 중에 적당히 들어가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텐션 헤드의 역할과 기능, 그 다음에 학습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멀티플 어텐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것들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학습하는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